KBS 내일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당장 한 달 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올라갈 예정이다 보니까 이걸 좀 완화시켜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세제도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엿가락처럼 변해서는 안 됩니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한다는 법은 이미 작년 7월 공표됐지만 1년 가까이 지금 유예 기간을 준 거거든요. 1년 뒤에 세금 많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들은 그 전에 집을 빨리 팔라는 거였는데 이 법 시행을 이제 코앞에 두고 다시 없던 일로 해버린다면 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뭐가 되며 또 이런 부자 감세가 도대체 집값 정상화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거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3.8%만이 내고 있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지금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을 거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닙니다. 이거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한 만큼 내는 소득세입니다. 시세 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도 없기 때문에 이 양도세 올린다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시세 차익이 좀 줄어들 뿐입니다.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올해 6월 이전에 집 팔지 않으면 양도세 이거 중과세 된다고 이미 1년 전부터 예고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버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깎아주자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그냥 지금처럼 투기판으로 놔두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홍사훈의 경제쇼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두고 이제 시각들이 좀 엇갈리는데요. 2분기 주식시장 좌우할 핵심 변수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2년 연속 보니까는 베스트 그 펀드 매니저로 뽑히셨다고 해요. 네. 오늘 좀 네. 그 인사이트 좀 저희가 많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돼야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자, 먼저 지난주 이제 코스피 지수 이제 사상 최대치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도 보니까는 3,200 그 지수를 다시 넘어섰어요. 네. 올라섰어요. 네. 일단 앞으로 주식시장 전망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되게 큰 장이 섰다. 예. 이게 큰 틀에서는 정말 빅사이클이 한번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단기로는 보면 그러니까 일단 큰 사이클이 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 전반적으로 수요 견인 그다음에 그리고 수요가 견인되는 산업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실적과 그다음에 기업들의 그 모멘텀이 계속 예. 시장을 그 자극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었고 예. 그 뒤에 이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정책적인 지원이 왔었고 예. 그러다 보니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례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예. 이 돈이 갈 곳을 찾는 중에 또다시 기업들이 실적을 좋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예. 새로운 수주나 새로운 산업을 계속 개화시키면서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요것들은 이제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인 거고요. 예. 짧게는 사실 저희가 1월 달까지는 시세가 한번 폭등을 하고 사실은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냈고 예. 뒤에 지금 2월, 3월은 거의 뭐 조정이 왔었고 3천을 기준으로 이제 뭐 이 3천선을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다지는 구간.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왔었고
이제 또 4월이 되니까 실적 시즌과 함께 예. 또 작년 대비 올해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좋아 예. 보이는 모멘텀들이 같이 붙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보여줬어야 되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당연히 기저 효과, 기고 효과 이 두 개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을 자연스럽게 잘 거쳤고 지금부터는 다시 실적이 좋아지고 모멘텀이 붙기 때문에 재차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서 시장은 뭐 사실 지금 이제 3,200을 넘긴 것 자체가 예. 사실 그 한번 기대감에 한번 3,250선까지 한번 갔다가 예. 이게 너무 빨리 왔나? 아니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예. 보니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왔을 거고 예. 그러다가 3,000에서 잘 어려운 국면을 뭐 인플레이션이든 금리든 각종 이슈 때문에 예. 무너질 듯 하면서도 정말 끝까지 3,000을 버텨내다가 이제 또 4월 달 딱 이 1분기 실적 시즌이 된과 동시에 예. 다시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각종 그 주도 섹터였던 그 산업들의 대표주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예. 재차 이제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구간이다. 예. 이고 그다음에 원래 또 4분기 이후에 이 또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이제 또 2분기가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예.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사실은 나쁠 게 없고 왜냐하면 이제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회사들이 그래도 다 가이던스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면 사실 좋아지는 실적이 한 번에 꺾일 수 있는 요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한번 탄력이 붙으면 또 추세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요인들이 아직 꺾일 요인들은 그렇게 많이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멘텀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2분기도 뭐 나쁘지 않을 구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 효과는 올해 1분기 초반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조정이 계속되다가 그걸 네. 다시 지금 뒷받침한 게 네.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3,200 넘어서까지 갔는데 네. 지금 말하시는 게 이제 2분기에도 실적이 기업들이 계속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1분기 때보다 더 그 실적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은 네, 계속 좋아질 것 같고 예. 저희가 1분기 때 특히 1월에 3,200선을 한 번에 넘긴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주가는 기업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의 함수인데 예.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가만둔다는 전제하에 예. 기업의 이익이 12개월 포워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12달 뒤를 봤을 때 예. 지금 그 기업 실적 추정치들이 다 어쨌든 증권사나 저희들이 다 분석해서 나오는 추정치들이 있는데 예. 그 추정치를 일단 한 번에 다 밸류에이션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딱 적용을 해버리면 뭐 사실 산수의 게임일 수 있지만 그 예. 산술적으로는 숫자가 3,200선까지는 한 번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시장은 3,200선이 올해 연말에 실적을 반영한 숫자라면 예. 너무 한 번에 다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건데 지금 벌써 4월이 됐고 시간이 예.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예. 달이 지나는 과정에서 저희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결론적으로 작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2021년 12월 31일자의 실적을 추정한 것 대비 예.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나서 현재 추정하는 그 추정치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익 성장세가 안 멈추고 더 올라가고 있다면 예. 저희가 똑같은 산수에서 그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익이 더 올라갔으니까 예. 당연히 이거의 곱하기 함수인 주가 지수는 사실 더 위로 가는 게 당연하다인데 그 당연함을 지금 1분기 실적 때 계속 증명해 주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네. 지금 3,200을 네. 넘어서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상승세가 네.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이 네. 뒷받침돼서 계속 갈 거라는 거잖아요. 네.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그럼 좀 그 본부장님은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제가 타 방송에서 네. 그런 이렇게 매트릭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예. 밸류에이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올해 기업 이익 추정치, 그다음에 예. 내년의 기업 이익 추정치까지 예. 결합했을 때 지수의 밴드는 뭐 하단은 무조건 3,000일 것 같고 예. 올해 3,200선에서 뭐 잘하면 앞에 4자까지는 기업 4,000. 실적 갖고만 기업의 실적 가지고만 충분히 그 밴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연초는 너무 저희가 이
수치가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갈수록 이게 그 소위 말하는 EPS 그로스라고 하는 기업의 순이익의 증가율이 예. 우리가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확인이 되면 예.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윗단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 과정을 계속 거쳐 가보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이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한국의 수출 데이터들 그다음에 각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 앤드 그다음에 분기마다 발표해줄 그 실적 데이터들을 봤을 때 예. 그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나온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너무 쌌기 때문에 주식들이 폭락이 한번 나와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사실 뭘 사도 되는 거였고 예. 뭘 사도 되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매출액만 성장하면 사실 주가는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주가가 싼 국면에서 위로 한번 다 신고가를 내는 상황에서는 지금부터는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더 증명을 한 번씩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는 2라운드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할 때 예. 주식의 레벨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저희가 보는 건 작년에는 이제 매출 성장만 나오면 됐는데 예. 올해는 이익률의 성장까지 같이 나오는 기업이 그 주도권을 잃지 않고 계속 올라갈 그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은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원래 우리의 기존 주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의 추정치만 가지고 지수의 레벨을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가늠을 해보자라고 예. 했던 거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직은 윗방향으로 가는 추세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네. 1분기 영업이익률이 네. 뭐 거의 그 얼마가 나왔더라? 그 10조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주가에는 반영을 지금 삼성전자 주가 지금 계속 네. 뭐 계속 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움직여서 그러니까 엄청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저희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이클은 확실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예. 좋다는데 왜 안 가지? 라는 게 이제 다들 고민이실 거고 예.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살 주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안 가는 이유인데 예. 사실 작년에 9월, 10월 정도에 봤을 때도 보면 예. 똑같은 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시장에서 좋아했던 네이버 카카오 주식이 예. 작년 9월, 10월 이후로 6개월 동안 주식이 꿈쩍도 안 하고 옆으로 횡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 이거 안 가지? 왜 안 가지였습니다. 예. 나쁜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다 좋은데 예. 주식이 안 움직였습니다. 이유는 10월 달 말부터 예. 그러니까 11월부터 사실 IT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번 시세가 크게 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알지만 지금 예. 더 이 순간에 더 좋을 주식이 뭐지라고 하면서 수금 글로 쏠려갔거든요. 예.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서 카카오는 또 신고가를 내는 상황이 됐는데 예. 결국은 주식이 갈 때 되면 간다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산업이 과거 같으면 삼성전자 하나만 좋아서 한국 지수를 이끄는 그런 과정이 뭐 예. 무한 반복됐었죠 예전에는. 근데 재작년부터는 한국에서 좋은 산업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보시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가 예. 뭐 미국은 저희가 팡이라고 부르고 한국은 이제 BBIG라고 해가지고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좀 섹터들이 나눠져 있는데 예. 10개 시가총액 1등에서 10등까지도 보면 결국 종목은 5개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인 거고 LG와 SDI는 저기 배터리인 거고 뭐 셀트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는 인터넷. 예.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들이 지금 매출이 다 같이 다 좋아지는 국면이라서 예. 그리고 모멘텀도 다 같이 많아서 예. 사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누가 더 세지라는 거 그다음에 좀 더 수급이 더 가벼운 쪽이 어디지라고 하면 약간 지금은 삼성전자 약간 무거운 국면. 예. 예. 근데 이제 안 간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언제 갈지 모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더 불편한 거죠. 이거 분명히 좋고 갈 것 같은데 예. 왜 이제 안 가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사실은 그 국면만 또 지나면 또 예. 언제 그랬냐는 듯 삼성전자가 작년에도 저희가 보셨다시피 그 큰 주식이 종목처럼 하루에 뭐 5%씩 막 움직이는 예. 그런 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투자자들의 마음에 이제 시계열을 가지고 조금 예. 인내는 좀 필요한 국면이지 않을까. 예. 예,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뭐 삼성전자 안 움직이는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예, 주변에 살 수 있는 대표 성장 기업들이 너무 많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돈이 한 번에 다 쏠려서
지금은 수급적으로 보면 어떤 날은 개인만 사고 어떤 날은 외국인만 조금 살 때 있고 최근엔 사실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예. 기관들이 또 뭐 자금이 집행돼서 살 수 있는 날들이 있는데 다 교차돼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에 몰리면 당연히 한 번에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섹터의 순환매가 계속 병행되면서 특정 섹터들이 막 순서대로 올라가는 그 과정들. 섹터의 순환매라는 네. 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울 재작년부터 한국 시장을 이끌었던 성장 산업. 그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면 배터리, IT면 맞습니다. IT 네, 이런. 네. 예. 그래서 그 섹터들이 예. 순서대로 키를 맞추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예. 있을 거라서 사실 뭐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가 안 움직일 땐 이 플랫폼 기업들을 벌써 한 번에 꿈을 다 반영해서 이제 쉬는 예. 건가라고 했었지만 예. 결국 또 여기서 신고가를 다 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예. 삼성전자도 분명히 그럴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님이 이한영 본부장님이 지금 그 계속 앞자리가 지금 3에서 4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희망 섞인 좀 그 예측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네. 근거는 네.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들이 네. 워낙 뒷받침되고 있다. 수출도 잘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여러 그 애널리스트마다 다 분석이 다 각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알아서 이제 판단 네. 이제 그 좀 도움만 받는 거고 예, 판단은 맞습니다. 본인들이 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00이라는 주가 지수라는 게 코스피 지수가 거품이 많이 지금 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적정한 주가 지수를 지금 모델을 돌려보면은 네. 뭐 2,700, 2,800 정도가 가장 현재 수준에서 기업 실적들을 다 반영하고 네. 나더라도 네. 그 정도가 맞다라는 네. 분석을 하는 분들도 예, 계시거든요. 네. 거품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 저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질문을 똑같이 이제 반대로 질문 하나 드리면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올라서 거품이고 그다음에 그 거품의 원인들이 뭐 그 오르는 주식들 너무 뻔하니까 지금 예. 보시기에는 다 너무 뻔한 그 주식들이 계속 오르니까 거품 예.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뭐 S&P든 나스닥이든 예. 그쪽이 19년도에 모두가 걱정하셨던 게 10년이 올라서 걱정이다였었고 이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걱정이다였고 예. 근데 지금 이미 또 2년이 더 지나서 역사 신고가를 또 내는데 예.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그쪽 주식들은 안 빠지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걸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성장하는 산업이랑 네.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이든 요즘에 이 GDP를 구성하는 산업의 그 구조가 예.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성장 산업의 대표주들이 이제 막 개화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근거는 당연히 매출의 성장이고 그 성장이 뭐 1% 2%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성숙기 진입했을 때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막 성장기이기 때문에 이 그로스가 너무 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품이 나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이래저래 요건이 좀 안 맞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버블이 나오려면 예. 정말 막 그 성장률이 성장기 그다음에 성숙기에 진입한 그 산업에서 예. 이미 성숙기 다음에 이제 세태기로 진입하려고 그렇죠. 하는 과정인데 그래도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막 지를 때가 사실 버블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매출액이 꺾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버블이 나올 텐데 예. 지금은 저희가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의 매출액의 성장률이 예. 지금 꺾일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실제 예로 뭐 저희가 버핏 지수라고 하는 예.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각 GDP로 나눴을 때 이 지수가 예.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은 이미 재작년부터 100%가 넘어가 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의 규모가 100%를 상회하기 시작했었고 예. 그리고 현재는 뭐 S&P 500만 기준으로 하면 한 160, 170% 정도가 나옵니다. 예. 미국 전체 뭐 나스닥, S&P 500 타워를 다 합쳐갖고 미국 GDP로 나눴을 때를 보면 한 160 정도 나오고 있고 예. 한국은 이제 100이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작년 말까지 이 지수가 90%였습니다. 90%였는데 이제 100이 넘어갔다는 건 소위 말해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더 빨리 올라갔다는 거고 예. 이거는 이제서야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그거는 실적 성장도 실적 성장이지만 재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했다라는 예. 측면에서 아직은
그리고 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이유가 좀 전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산업이 이제 개화기에 진입해서 막 성장기이고 예. 그러다 보니 매출 성장률이 가파르고 그런 와중에 이익률도 지금 계속 증명해가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리 각 산업마다 그 선두권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지금은 시장이 빅사이클로 갈 수 있는 초기이지 이게 버블이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주식을 사실 사면 안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3,200선이 왔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 말이 맞으려면 사실 2021년 연간 실적을 1월 달에 한 번에 다 반영해 갖고 3,200선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라는 걸 아까 잠깐 예,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 뒤가 없으려면 사실 실적이 꺾여서 내려와 버려야 되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예, 모든 것이 어쨌든 예, 상장사의 실적이라는 건 저희가 순이익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그 순이익이 2021년을 딱 찍고 정점으로 찍고 빠져버려야 주식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은 오히려 올해 연간 추정치도 더 올라가고 있고 예. 2022년도에 순이익 추정치도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려면 사실 이 로직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저래 버블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가파르게 오른 그 속도면은 가끔씩 있을 겁니다. 예. 어느 순간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면 사실 사람은 겁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예. 각 산업마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들이 예. 여러 개 합쳐지고 그 합쳐진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를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세적 아닌데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시장이 돼 있어서 지금은 버블을 걱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버블을 걱정하고 지수가 오로지 3,200이다 전고점에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해버린다거나 예. 아니면 뭐 이제 주식 안 할래라고 하시면 사실은 지금부터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어쨌든 그 거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그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섹터에 있는 주도하는 기업들이 네. 매출과 영업이익 여러 가지 실적들이 네. 꺾이는 네. 과정에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그건 거품. 그거는 당연히 거품인데 거품이죠. 네. 지금 그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네. 추세니까 네. 이거는 거품이 네. 아니다라고 보신다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굉장히 막 고개가 끄덕끄덕해져 제가 논리력에 그냥 그 지금 다 빠져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예. 지금 월별 수출 데이터를 항상 발표를 해주고 있고 예. 수출은 굉장히 잘 네, 돼요. 굉장히 좋고 예. 거의 역대 최고급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우리 실내로 보면 뭐 이제서야 우리 주변에 그 테슬라 전기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예. 그게 작년만 해도 테슬라가 분기당 뭐 4만 대, 6만 대, 8만 대 요 정도 팔던 차들이 이제 10몇만 대씩 파는 겁니다. 예. 근데 전 세계 자동차가 한 해의 시장이 뭐 대륙별로 다 합치면 거의 9천만 대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요즘에 핫한 뭐 백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각종 바이오 시밀러 투자 업체들 예. 이제서야 그 약을 접종하기 시작하고 사실 그 약 외에도 계속 나오는 신규 원래 우리가 없었던 존재하지 않았던 그 약들에 대한 새로운 산업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통상부에서도 수출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는데 예. 18년도까지는 수치에 전혀 안 잡히던 두 개의 섹터가 2차 전지랑 바이오였거든요. 그런데 19년부터는 실제 국가의 수출 데이터에서도 그 섹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약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히는 수치는 전체 수출 비중에서 그동안은 안 보일 정도로 없다가 이제는 1%, 2%, 3%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섹터의 비중이 1이 되고 2가 된다는 건 소위 말해서 100%씩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섹터가 100%씩 증가하면 당연히 그 내에서 대표 기업은 존재하게 돼 있고 예. 그 기업들이 이제 주도주가 되는 아. 그 과정이고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걸 지금 이제 같이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지금 바이오나 배터리가 그러니까 신산업으로 수출의 지금 지표로다가 지금 큰 포션을 차지하고 네. 나오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인 거죠. 그럼 의미 그건 있는 수치로.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갈 거 충분히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기관에 계시니까 네. 지금 기관 투자자이지 예. 않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 공매도 이제 다시 재개되잖아요. 네. 물론 개인들도 지금 네. 하게끔 그 네네네. 길은 열어놨어요. 네.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기관에 계시니까 네. 그 DS 자산운용이죠. 네. 공매도 많이 합니까 거기서도? 저희도 공매도를
헤지 펀드고요. 예. 근데 이제 헤지 펀드도 유형이 두 가지 정도로 보통 나뉘는데 예. 하나는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롱 바이어스 전략을 쓰는 헤지 펀드가 있고 너무 어려운데. 예, 롱 숏 전략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는 뭐냐면 예. 포트폴리오를 내가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예. 내가 좋아서 사는 종목 그다음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파는 종목 이걸 예. 저희가 숏이라고 하는데 예. 이 비중을 동일하게 1대1로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롱 숏 전략이고요. 예. 저희 하우스는 롱 바이어스 전략인데 예. 저희는 주로 이제 주식을 사서 예. 롱으로 먹으려고 하는 회사인데 예. 그래도 보다 보면 정말 안 되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볼 때마다 예. 이 기업들은 이제 펀드멘탈리 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니면 이 산업에는 계속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예. 갈수록 장기적으로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예. 저희가 이제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공매도를 하는 하우스이고 예. 대신에 비중은 이제 조금은 좀 낮게 가져가는 하우스입니다. 그럼 공매도 했을 때 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으니까는 지금 뭐 기울어준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수익률이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예. 사실 저희는 롱숏을 이제 뭐 주식이 좋아 보이면 저희가 예. 분석을 해서 목표가까지 나오고 예. 사듯이 저희 회사도 공매도를 할 때는 이 주식이 나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빠지면 사실 밸류에이션은 높아져 보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빠질 건가까지를 계산해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서 예.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도 그러니까 뭐 그 네. 온라인 교육받고 그러면은 네. 그 주식 대여해서 네. 공매도를 예전보다는 네. 쉽게 할 수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물론 정보들이 잘 없으니까 기관 입장에서 개인들이 공매도하는 거 네. 권하시겠습니까? 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정말 전문 투자가 아니라면 예. 굳이 양방향으로 투자를 다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주식은 좋아서 사실 거고 예. 어떤 주식은 안 좋아 보여서 공매도를 하실 건데 예. 이 양방향 포지션을 다 가져간다는 게 사실 예. 개인이 견디기 힘들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투자의 집중도가 분산되시는 겁니다. 예. 굳이 그럴 이유는 사실 없죠. 그래서 굳이 이유는 없다. 네. 그래서 아니 굳이 그렇게 투자의 그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서 예. 뭐 개인들이 복잡하게 굳이 막 한 두세 종목으로 수익 잘 내면 되는데 예. 굳이 공매도까지 해서 막 예. 5종목, 10종목까지 내 포지션을 넓혀가면 예. 두세 개 종목은 그것만 팔로업 잘 하시면 오히려 승률을 더 높이실 수 있는데 예. 종목이 어쨌든 이게 꼭 공매도가 아니어도 예. 투자하시는 매수 종목이 4-5개 더 늘어나면 예. 사실 이건 분산되고 사람이 집중력은 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선택을 굳이 개인들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처럼 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내려고 예. 이 레버리지를 써서 공매도를 치는 거지만 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게 있습니다. 매수하는 종목이랑 예. 매도하는 종목이 굳이 다른 정보를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해서 예. 좋아 보이는 종목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이는 거고 예. 나빠 보이는 종목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빠 보이는 거니까 예. 그냥 그거에서 본인이 펀더멘탈리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면 그걸 하시면 되는데 예. 이걸 정보를 듣고 매수를 하고 정보를 듣고 매도를 하고 예. 이거는 양방향 다 그냥 완전히 필패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매수를 했을 때 잘못돼서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예. 30% 물렸으면 소위 말해서 그냥 예. 물렸으면 이건 견뎌요. 대부분의 개인 분들이나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데 공매도를 쳤을 때 10%가 물리면 못 견딥니다. 이게 그 롱과 숏 했을 때 체감하는 그 손실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개인들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마음 고생을 사서 하시는 길로. 그냥 마음 고생하는 길이에요. 네. 아니 물론 이제 기업을 잘 보고 이 주식은 정말 상장 폐지될 때까지 들고 가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하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뭐 정보를 듣고 매매를 한다는 건 그거는 사실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뭐 매수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냥 필패니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 시대의 1등주의 투자라 이런 얘기 하신 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성장하는 산업 1등주라는 건 제가 좀 들어봤는데
시대의 일등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시대 뭐 주식에도 이게 시대 가치라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데 예. 그 시대마다 성장하는 이유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성장하는 산업이 정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일등주도 당연히 있고 예. 근데 결국은 되는 판인 거죠,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 되는 곳에서 놀아야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의 성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0년도를 놓고 보면 2000년 이후로 2010년 정도까지 한 10년간은 중국이 제조업으로 성장하는 예. 시대였고 예. 그때는 중국이 2차 산업이 성장할 때였죠. 예. 그리고 2010년 이후는 중국의 소비가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2010년 11년도가 뭐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이제 다시 소비 시대로 갔다 뭐 그러는데 사실 그때는 이유는 너무 간단했던 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중국이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역전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이 성장을 했던 거죠. 예. 결국은 소비인 거고 예. 지금을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예. 예.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너무 많죠, 거리가. 그러니까 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뭐 클라우드 뭐 이런 예. 각종 더 많아진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판단을 해내면 굳이 이제 저희가 뭐 투자금은 한정돼 있고 예. 한정된 투자금을 저희 펀드 매니저들처럼 막 몇십 개씩 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제일 되는 산업에 가서 이제 제일 되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 판단을 하자. 이제 그게 이제 뭐 시대 일등주를 잘 삽시다인데 지금 시대는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고 그게 이제 최근 2년 동안 보여줬던 그 성장주들이 예. 지금은 주도주도 돼 있을 뿐더러 시대 일등주로 지금 다 등극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주식을 사자인 거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시대가 오면 예. 또 분명히 하나씩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잘 피킹을 해서 저희가 항상 승률을 높이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뭐 저희가 주식을 짝사랑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예. 제가 아무리 그 주식을 많이 산들 그 기업도 내가 이 주식을 많이 산지 모르는 거고. 아, 주식을 예. 그 짝사랑할 필요는 없다. 네. 오늘 또 명언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가 짝사랑하지 않고 예. 언제든지 좋은 산업을 잘 예. 사서 예. 거기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수익률을 잘 챙기면 예. 그럼 또 이제 다른 또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예. 과정을 거치려면 계속 그 시대를 파악하시고 아니면 지금 되는 그 산업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 거기에서 1등주를 사자. 예. 입니다. 괜히 1등주가 비싸 보여서 2등주 사실 필요 없이 예. 되는 산업 처음에 1등주를 그냥 사놓고 길게 투자하시면 제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뭐 시대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뭐 네. 바이오나 뭐 배터리, 데이터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 지금 산업은 그렇죠. 네, 네. 뭐 IT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아웃데이트된 그러면 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라나요? IT도 세부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 쇼티지니까 그렇죠. 화랑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사실 되게 사양 산업이 될 뻔했다가 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예. 가전이나 각종 디스플레이 기구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고 예. OLED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고 하니까 다시 부활하고 있고 예. 뭐 그런 류의 이제 시대 흐름을 잘 타면 뭐 괜찮죠. 그쪽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흔히들 왜 지금 뭐 미국 금리 요즘은 좀 진정이 이제 네. 오히려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안정됐지만은 뭐 금리가 한창 오를 때는 그 이런 성장주 뭐 이런 거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지금 또 그런데 또 인플레 얘기는 뭐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 대형 은행주들 이런 배당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데 주식들이 좀 뭐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전에는 구분을 네. 좀 투자할 때 네. 그런 걸 좀 많이 이제 그 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은 또 그렇게 큰 의미도 없다고 또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저도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 그러니까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스타일적인 투자가 먹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저는 그냥 굳이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성장주 가치주만 나는 이런 스타일로 할 거야 정하지 마시고 그냥 실적이 성장하는 주식을 사시면 사실 성장이 좋고요. 지금 뭐 좀 전에 은행주도 말씀하셨지만 뭐 최근에 금리 이슈, 인플레 이슈 다 나왔는데 이유는 근데 그걸 잘 레벨을 놓고 보면
작년에는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었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금리가 좀 반등이 나왔고, 예. 소위 대표적으로 미국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금리가 뭐 1%대에서 갑자기 2% 갈 것 같으니까 다들 예. 겁나 보였는데 예. 과거 10년 동안 미국 금리는 2%대였습니다. 원래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 지금 예. 리스크 때문에 제로로 갔다가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금리나 인플레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경기의 예. 정상화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화. 되니까 다 비정상적으로 아웃데이터 됐던 애들이 예.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와 그다음에 각종 물가 지표들의 정상화였는데 예. 그게 너무 빨랐기 때문에 겁나 보였으나 예. 지나고 나서 보니 그냥 요 레벨이면 정상이네. 과거 10년치의 하단 정도밖에 안 되는 레벨이네. 예. 라고 하니까 지금 언제 그랬냐는 또 이 얘기는 다 갑자기 싹 사그라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경기가 좋다 보니 각종 데이터들 예. 신산업도 신산업이지만 뭐 요즘에 주가 보시면 철강, 화학 다 좋고 예. 은행도 좋은 건 그만큼 제조업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제조업에 노출이 큰 은행들도 개선이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실제 지금 은행들도 충당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대출을 해준 기업들의 실적이나 재무 상황이 좋아진다는 거고 예. 그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은 그 기업들이 기업의 영리 활동이 좋아지는 거니까 예. 이래저래 지금 신산업은 신산업대로 잘 되는데 원래 있던 구경제 산업들도 예. 제조업의 재부활이 같이 결합됐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나는 성장주한다 예. 아니면 나는 가치주한다 하실 필요 없이 현재는 모두가 실적이 다 잘 나올 거고 예. 향후에도 굳이 그런 구분하지 마시고 예. 그냥 실적이 성장하는 그 산업의 그 주식만 사시면 예. 사실 개인 투자가분들도 그냥 이래저래 잘 그 순환매까지 잘 활용하시면서 투자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곧 올라간다고 하니까 나 이제 주식 이제 좀 포트폴리오에서 그만 담을래라고 네. 하는 분들 네. 꽤 되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희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뭐 어렵게 말하면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배당 성장 모형이 어때서 시장 할인율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의 할인율은 시장의 금리고요. 예. 금리가 제로면 은행에 돈이 갈 이유가 없으니까 예. 좀 더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더 부여를 많이 해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할인율이 떨어지는 건데 예. 그런데 작년에는 금리가 없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다들 걱정을 안 하고 이 주식 성장하는 산업이냐라고 예. 하면 뭐 소위 말해서 퍼 밸류에이션, PBR 밸류에이션 떠나서 갑자기 PSR, PTR, 뭐 PDR 뭐 이러면서 테슬라는 뭐 꾸며주신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밸류에이션 무한정으로 주면서 갔던 건데 예. 올해부터는 금리가 딱 생겨버리니까 예. 무한정 못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딱 차이는 작년에는 뭐 예를 들어 밸류에이션을 퍼 30배짜리를 예. 마음 놓고 사는 장이었으면 지금은 한번 고민하는 장. 그러니까 예. 올해부터는. 예. 그래서 한 10배, 20배 사이면 예. 성장률이 20%, 30%씩 2, 3년 나올 것 같으면 편하게 사는 거고. 예. 근데 10배, 20배 사이인데 성장률이 뭐 2, 3년 동안 뭐 10%도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그 주식 못 사는 거. 예. 그래서 지금은 작년과의 차이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주식을 못 사고 안 하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냐 안 생겼냐 그 정도의 차이일 예. 것 같고 그 밸류에이션을 체감적으로 못 예. 이기시는 분들은 주식이 어려지기 시작하는 소위 그래서 한 단계 더 레벨이 높아진 시장으로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 예.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 상승폭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변동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변동성을 본인이 좀 정해 놓으시고 그 나는 요 정도 변동성 내에서만 나는 이런 투자를 할래라는 걸 정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주변에서 뭐 누가 뭐 사서 얼마 먹었다더라 나는 일주일 만에 몇 프로씩 났는데라는 얘기가 계속 들릴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자기 패도 다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계속 잡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원칙을 투자할 때는 네. 지켜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투자했으면은 그 배터리에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네. 내가 네. 그 주식을 산 이유가. 네. 그 주식이 예를 들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 하면은 손해 봤더라도 파는 게 원칙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비슷한 하신 것 얘기인 같아요. 거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원칙을 지키는데 주식이라는 게 뭐 이 주식도 좋아 보이고 또 저 주식도 그 회사도 좋아 보이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또 내가 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냥 좀 쫄아서 네. 안 샀더니 남들이 굉장히 그거로 다 큰 이익을 봤다면은 네. 또 가슴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네. 자신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 주식을 어느 정도 담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할까? 많이 담는 게 일단 좋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많이 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딱 자기가 공부해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걸 좀 권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사실 투자의 절대 규모는 본인만이 정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펀드 매니저들도 뭐 저도 밑에 많은 매니저들이 있지만 예. 운영하는 걸 잘 보면 뭐 어떤 매니저는 특정 포트폴리오를 막 10개 종목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매니저가 있는가 하면 예. 어떤 매니저들 한 30개씩 사서 좀 쫙 퍼뜨려서 가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랑 예. 그 변동성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낫다. 몰빵을 해서 예. 내가 절대 견딜 수 없으면 그분은 그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한 2개, 3개 종목으로 좀 나눠보시고 예. 근데 종목이 많아지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단적으로 한 10개를 샀다. 예. 근데 10개를 사면 당연히 자금이 분산되니까 예. 특정 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예. 다른 거에서 상쇄할 수 있으니까 예. 전체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 많이 안 날 수 있죠. 그럼 또 자기는 여기 안 맞는 거죠. 이건 너무 보수적인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돈의 레벨, 예. 돈의 규모, 그다음에 변동성을 예. 조금씩 체감적으로 해서 정해 보시면 예. 그 중간이 나올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가들은 굳이 뭐 5개, 10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예. 잘 아시는 주식을 한 2-3개 정도 예. 가져가고 그것들의 비중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예. 뭐 3개를 사셨는데 셋 다 좋다. 근데 뭐 경중을 못 따지겠다. 그럼 뭐 30 사시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이하게 하나는 정말 50% 이상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나머지는 약간 중간 정도의 확신 있으시면 그러면 확신이 제일 큰 종목으로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을 100%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예. 너무 규모가 작아서 특히 저희 같은 매니저들한테는 저희는 시가총액이 작으면 저희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계속 내는 방법은 펀드의 1%밖에 살 수 없는데 그 주식이 100% 날 것 같다. 예. 그러면 1%짜리가 100%가 나면 펀드의 기여 수익률은 1%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펀드에 한 30%씩 살 수 있는 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예. 사서 20%를 먹으면 예. 펀드의 기여 수익률은 6%입니다. 예. 그럼 누가 펀드 수익률이 더 좋은 겁니까? 네, 6%짜리가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비중의 게임을 좀 같이 섞어주셔야 되는 거를 좀 훈련을 좀 하셔야죠. 예, 그래서 개인분들은 그런 그 약간의 연습을 좀 초반에 조금 해보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좀 정해서 투자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손실은 나는 뭐 마이너스 10%는 무조건 자르겠다. 예. 아니면 마이너스 30%까지 자르겠다. 예. 이제 그런 것도 다 정해서 한번 해보시고. 주식이 오르는데 나는 언제 팔지 모르겠어 라고 예. 하시면 계속 조금씩 파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판다. 예를 들어 뭐 30%를 샀던 주식이 예. 10%가 올랐으면 예. 비중이 33%가 돼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3%만큼만 파는 연습. 그러면 원금은 계속 30% 유지되면서 시세는 추구하되 3%씩은 계속 이제 쳐내면 예. 이걸 소위 말하는 그 헤어컷이라고 하거든요. 예. 매니저들은. 예. 그래서 이 헤어컷을 하면 새 돈이 또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샀던 주식이 소위 말해서 물려서 근데 더 사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먹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사실 물타기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새로운 주식으로 또 살 수 있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예. 아니면 이것저것 다 싫으면 돈 빼서 내 은행 통장에 넣으면 나는 현찰 챙긴 거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7608님이 이런 질문을 해보셨네요. 좋은 기관 투자자를 가려서 만나려면 어떤 점을 이거 유의해서 살펴봐야 하나요? 특별한 팁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기관 투자가 만나실 때는 네. 사실 사모펀드에서는 뭐 저희 좋겠군요. 근데 저걸 보시면 됩니다. 운용사가 예. 이 펀드를 언제 출시해서 예. 지금 몇 년 동안 운용을 하고 있으며 그 매해 그 성과들이 항상 예. 공개되니까 예. 그 성과들이 언제가 꾸준했는지 예. 그다음에 꾸준했다면 특정 시점에 아무리 오랫동안 꾸준했던 펀드도 특정 예. 시점에 안 좋을 때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아마 그 펀드 운용의 색이 드러날 겁니다. 예. 뭐 성장주를 하는 하우스일 수도 있고 가치주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액티브인지 패시브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장기 시계열의 레코드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더 제일 좋은 건 운용하는 매니저들의 이직이 어느 정도 잦았냐 아니면 오래 다니고 있는 회사냐. 예. 사실 운용도 펀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예. 사람은 펀드 매니저인데 펀드 매니저가 계속 바뀐다는 건 그 펀드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투자하는 그거는 그 나중에 돈을 만약에 맡기는 펀드를 가입하시거나 가입하시고 하면 예. 그 운용 보고서나 이런 거 판매사에서 예. 그건 다 제공을 합니다. 사람. 그래서 뭐 개인이 펀드를 가입하실 때는 운용사에서 직접 오지 않으시고 당연히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그렇죠. 이제 판매 창구로 가시는데 예. 그 판매사에서 그 펀드에 대한 그 안내장을 좀 받으시면 거기에 예.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그걸 보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향들도 뭐 개인 투자가들마다 공격적이신 분들 예. 아니면 정말 배당만 먹어도 되는 분들 뭐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 유형에 따라서 펀드들이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형에 맞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은 괜찮은 기관 투자가를 만나서 예. 괜찮은 재간접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그 펀드 운영하시면 요즘 하도 그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펀드 때문에 네. 그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지금 사고가 몇 번 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뭐 펀드 잘 팔립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작년까지 라임 사태 때문에 이런저런 그 검사나 예. 그다음에 감독 당국의 그런 실사들이 많았고 예.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운용사들은 특히 사모펀드에서도 보면 약간 제 편이 됐죠. 그래서 우량 기업 회사들만 다 남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규제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난도 위험 상품이나 아니면 예.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걸로 인해서 예. 뭐 판매사에서 이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거에서는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즘 왜 서학개미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미국 주식 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테슬라도 사고 애플도 사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라는 게 꼭 미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네, 네. 여러 세계 각국의 이제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많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 비중은 제가 따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실제 19년도에 한국의 코스피의 순매수가 예. 외국인이 1조였고요. 1조, 겨우 1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년은 약 26조 좀 넘게 순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한 6조, 7조 사이 순매도인 예. 상황이어서 뭐 기관들은 다 나와 있고 하지만 예. 전체적인 양은 외국인은 2년 연속 엄청나게 순매도인 상태여서 한국 시장에 별 도움은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한국은 MSCI 기준으로 신흥국이기 때문에 MSCI라는 건 모건 스탠리에서 네, 세계 그 주가 지수 말하는 거. 네, 거기에서 저희가 뭐 FTSE나 IMF나 뭐 각종 지표나 그런 기관들에서는 선진국인데 예. MSCI만 딱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국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중은 좀 낮고 외국인이 유입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의 매수의 주체로 현재 한 2년 넘게는 등장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다르게 4월부터는 순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유는 뭐 수출 데이터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은 결국은 수출이 되면 한국은 기업이 실적이 오르고 그러면 또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환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요즘 그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보면은 암호화폐들 지금 계속 폭락하잖아요. 네. 뭐 금융위원장이 좀 네. 그 뭐 말도 잘 뭐 실수했다고 하고. 네. 그럼 그 돈이 거기서 그 좀 실망한 그 유동성이 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은 주식시장은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그 유동성이라는 건 사실 투자할 거리가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할 거리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뭘 샀을 때 사실 먹을 수 있고 돈이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게 사실 유동성인데
사실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M2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광의의 통화 예, 그거는 정말 계속 끊임없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그렇죠. 기준으로 한국 광의 통화가 한 3,200조 이렇게 될 겁니다. 유동성이 줄어든 적은 없죠. 네, 없죠. 계속 올라갔죠. 근데 계속 오르는. 불가사의.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냐를 처음 생각해 보시면 총 부동산 갔었거든요. 예. 부동산 갔다가 작년부터 이제 한국 주식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유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살 거리가 많으니까 돈이 쫙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재작년만 해도 저희 뭐 한국 시가총액 코스피 1,300조, 1,400조, 뭐 잘해야 1,500조 이러다가 지금 2,200~3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거리가 있으면 움직이는 거고. 예. 1분기 올해 1월까지 뭐 65조, 70조 언저리 갔던 고객 예탁금도 2, 3월 달에 주식시장 쉬니까 빠져서 비트코인 갔다가 다시 비트코인 또 움직이니까 최근에 또 실적 잘 나오고 시장 오르니까 다시 또 증시로 오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유동성이 사실 물결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면 사실 도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여러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KBS 1라디오 최경